안녕하세요. 어르신의 마음까지 돌보는 백만 화성시 노인정책관 김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르신들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또는 사회적인 마음의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이야기해보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굉장한 힘든 경험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의 사례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경험하신 심각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어르신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상담실 직접 전화로 본인이 직접 상담 요청을 하셨고, 그리고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80세가 넘으신 어르신인데, 최근에 갓 80세가 넘으셔서, 그런데 오셨을 때 보면 70세 초반? 완전히 60, 70세도 안 돼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건장하시고, 몸도 굉장히 좋으시고, 근육도 많으시고, 그리고 머리도 이제 까마시고, 머리도 그렇고, 피부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굉장히 건강하고 젊어 보이시는 그런 분이셨고, 사회성도 굉장히 좋으셔서 오시면서 인사 다 하시고, 밝은 표정으로 인사 다 하시고, 저한테도 그렇고, 주변에도 이제 인사 잘 하시고, 말씀도 굉장히 잘 하시고, 자기 표현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너무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시는 분인데 상담실을 직접 신청하셔서 여기까지 오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상담을 들어가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고요. 그렇게 밝고 건강하고 사회성 좋으신 분이 상담하시면서는 굉장히 힘들게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자기의 사연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지 좀 세부적으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젊으셨을 때부터 일을 열심히 하셨고요. 그리고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셔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 굉장히 오랫동안 커리어를 계속 쌓아갈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분이 하시는 일이 그 공장의 그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일이셨기 때문에 지방에 공장이 세워지면서 지방에서 근무하실 일이 많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방 근무를 많이 하셨고요. 이분 굉장히 성실하시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이런 집중해서 노력하시는 스타일이셨기 때문에 업무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고, 그 대신에 가족들은 수도권에서 자녀분 2분 계시고 수도권에서 사모님하고 계속 생활을 하셨고요. 이분은 이제 지방에서 공장들을 관리하면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셔서 운동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셨고요. 운동을 잘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다양한 운동을 즐기시는 분이세요. 어차피 가족들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업무 끝나고 나면 항상 운동하시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술도 안 하시고, 담배도 안 하시고, 이제 건강한 삶을 사시는 분이세요. 근데 친구분들하고 잘 어울려서 사회생활도 굉장히 잘 하시고, 어울려서 주로 테니스 많이 치셨다고 하고요. 운동하시는 거 좋아하셔서 헬스나 이런 것도 운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운동들을 골고루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습관이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여전히 80이 되셨는데도, 80이 넘으셨는데도 몸이 굉장히 좋으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드디어 이분도 60이 넘으셔서 은퇴를 하시게 되셨대요. 그래서 한 직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은퇴 자금이 꽤 있었죠. 그 은퇴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노후를 살까 고민하시다가 그 한동안 굉장히 유행이 있었죠. 조그만 다세대택이 여러 개 딸려 있는 집을, 큰 빌라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각각 집에서 나오는 월세를 받아서 생활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큰 다세대주택 많이 있는 큰 빌라를 수도권에 이제 같이 사시고 이제 사모님하고 거기서 이제 은퇴 이후에 삶을 하기로 하고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분한테도 안 좋은 일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모님이 급성으로 질환이 생기셔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부인을 잃고 나셔서 이분이 이제 그 충격으로 사모님 간병 좀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런 때에 갑자기 IMF가 터졌다고 합니다. IMF 터지고 이랬을 때 생각해 보시면 그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경제적인 위기가 몇 번 왔었잖아요. 근데 경제적인 위기가 올 때마다 있는 게 뭐냐면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하락하는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집값이 다 하락을 하고 그래서 이분은 자기 전 재산, 자기 퇴직금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큰 빌라를 구입을 하셨지만 집값이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문제가 터지는데 이분은 굉장히 바르고 올바르게 성실하게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그 집에 각각의 이제 전세 사는 그 다세대 주택들이 있잖아요. 그 주택들에서 이제 집값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사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세금을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세금을 빼줄 돈이 없는 거예요. 있는 돈 다 털어서 집을 샀고 큰 집을 샀었고 그리고 부인 간병하느라고 또 있던 돈도 그 병원비로 다 또 많이 탕진이 됐고 그러니까 그 전세금 돌려달라는 그 세입자들의 전화가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게다가 또 그때 기름값 이분이 또 어떤 걸 하셨냐면 그때는 예전에는 연탄 보일러로 이제 많이 생활을 하셨는데 그래도 잘 해보려고 그거를 다 그 기름 보일러로 석유 보일러로 다 바꾸셨대요. 투자해서. 그런데 그때 또 기름값도 갑자기 너무 올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기름값 비싸서 이 집에 못 있겠다라고 하면서 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저기서 나가겠다라고 하고 전화를 막 하시는데 그걸 견디는 게 너무 힘드셨다고 해요. 그 세입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은 게다가 그때 부인도 갑자기 돌아가셨죠. 이런 걸 이제 시달리는데 이런 경험이 처음이시다 보니 어찌할 바를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할 때잖아요. 사별하고 직후에.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이분이 거의 그냥 집을 포기하다시피 그냥 던집니다. 어찌할 수 없으니. 그리고 그때 또 IMF여서 집값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다 던졌다고 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수중에 남는 돈은 아주 작은 저 변두리에 작은 전셋집 방 2개짜리 그 전셋집 하나 얻는 거 그거밖에 돈이 남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로 이사 가게 되는데 이분은 떨어져서 살았잖아요. 자녀분들은. 그리고 자녀분들은 엄마랑 같이 생활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아빠랑은 교류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빠랑 그렇게 관계가 그렇게 잘 쌓여 있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자녀분들이 이 아버지가 좀 권위적이고 뭐 이렇게 말씀을 잘 안 하시는 스타일이시다 보니 자녀분들은 아버님이 자기들하고 상의도 없이 그동안 살았던 집을 그냥 팔아서 넘겼다. 그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서운함을 가지고 있게 된 거고 중심축이 됐던 구심점이 됐던 어머니가 안 계시자 이 아들 둘 그다음에 이 어르신 남자분 셋이 그냥 뿔뿔이 흩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들대로 여러 가지 서운함을 가지면서 그냥 흩어졌고 서로 다.
그래서 흩어지게 됐고, 이분은 이분대로 그냥 작은 전셋집 허름한 곳에 변두리에 얻어서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된 거고, 그나마 부인하고 같이 뭐 오랫동안 뭐 십몇 년 계속 같이 있던 가구들 이제 좀 옮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다행히 건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혼자 생활하시지만, 그래서 이분이 하셨던 일들은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건강하시고 또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그 관리 일을 하셨었기 때문에 큰 찜질방 같은데 그런 데에서 그 여러 가지 기계들도 있고 이게 24시간 이게 계속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관리해주는 일을 하시면서 이제 생활을 하신 거고, 거기서는 그래도 꽤 비용을 받으셔서 혼자 생활하시는 데는 뭐 문제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계시다가 이분에게 그런 대로 하셨었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위기가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어떤 게 왔냐면, 첫 번째는 80세가 넘으니까 이분이 여전히 건강하시고 아주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업체나 기업에서는 혹시라도 어르신들은 갑자기 아프시거나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도 생기고 이러니까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걸 그만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직장을 잃습니다. 건강하셨고 일도 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직장을 잃으셨고요. 게다가 또 나쁜 일은, 요즘에도 젊은 분들 있지만 최근에 굉장히 사회 문제가 많이 됐는데 전세 사기 문제가 많이 됐었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형태로 전세 사기가 있죠. 이분도 비슷한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작은 전셋집 하나 얻어가지고 지금 살고 계셨던 건데, 집주인이 바뀌면서 집주인이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이 집 자체가 압류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그 권한이 있는 곳은 은행입니다. 은행에. 그래서 은행이 가져가고 나면 내 전셋집이지만 내 전세금을 다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얼마라도 찾을 수 있을지 지금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신 거예요. 그런데 당장 집은 비워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사도 가야 됐는데 내가 얼마 받을 수 있을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일단 경매로 넘어가겠다라는 통보는 받은 상황이고, 그래서 집도 없어지죠. 지금 생활하던 직업도 잃으셨죠. 그런 상황에서, 막막한 상황에서 이제 수익이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성실하시고 모범적으로 그동안 살아오셨던 분이시니까 이 상황을 견디지를 못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디 도움이라도 받으려고 그 주민센터도 찾아가 보셨대요. 주민센터를 찾아가 보셨더니 그 주민센터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려운 건 알겠지만, 그렇지만 자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분들이 소득이 뭐 많지는 않지만 잡히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수급자라든가 뭐 어떤 다른 형태의 도움을 드릴 수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자녀들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연락을 안 한 지, 난 연락처도 모른다. 연락을 안 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근데 지금 자녀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나에게 지원을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얘기를 했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혹시라도 모르니까 자녀분 연락처를 알려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자녀분 연락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녀한테 전화를 하나 합니다. 한 분은 아예 소득이 없었고요. 소득이 없었고 연락처도 안 됐고요. 이제 그나마 소득이 잡히는 둘째 아드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했더니 며느님이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더니 며느님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20년도 지나서 지금 무슨 도움을 받겠다고 전화를 하셨냐. 지금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냉정하게 전화를 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상처를 받으셨어요. 자녀분들에게. 그래서 이분이 경험하는 지금 상실이 여러 개가 겹쳐 있죠. 그런데 방법은 없죠.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어떤 방법도 없다. 나는 이 상황은 지금은 나는 죽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냥 죽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살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자살 도구도 준비하고 계시고 어디서 죽을지도 장소도 봐두시고 그리고 이분이 또 뭐 자살 도구나 방법이나 계획도 다 맞춰놓은 상황이잖아요. 심지어는 자살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시기도 정해두셨어요. 예고도 하셨어요. 어떤 거냐면 이분이 항상 굉장히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사셨기 때문에 한 번도 공과금을 밀린 적이 없으시대요. 그런데 이제 통장에 돈이 몇천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과금을 못 내는 날, 내 통장의 잔고가 0이 되는 날 나는 죽으려고 한다. 근데 그래도 그 전에 마지막이라도 혹시 몰라서 내가 도움 요청을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런 사례는 굉장히 위험 사례고 위기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급하게 대응해야 되는 사례였고요. 굉장히 구체적인 도구랑 방법까지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잔고가 얼마 남아 있냐 여쭤보니까 이분이 마지막 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상담을 계속 이어 왔고요.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봤을 때 가장 위험했을 때가 언제냐면 2천 얼마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실 때가 정말 이제 고로 올라간 위험 시기였습니다. 이분을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자살 사고나 자살 계획이 너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돼서 자살과 관련된 위기 상황을 같이 좀 도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자살 사고를 없애고 대신 희망을 가지고 다른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죽는 거에 집중하기보단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걸 이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취업을 원하셨기 때문에 매주 취업 약속을 정했어요. 취업 면접을 한 거죠. 이분 굉장히 성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매주 취업 약속, 면접 보러 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매주 그게 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매주 면접 약속, 취업 약속을 계속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상담하고 그걸 이제 계속 지속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매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옮겨갈 수 있는 작은 쪽방, 방 하나짜리 쪽방을 구해서 옮기는 과정을 같이 도와드려서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집이 없어진 건 굉장히 큰 위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집이 없어지는 그 위기를 저희랑 이제 같이 견뎌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금액을 다 찾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쪽방 하나, 그래도 원룸 쪽방 하나는 구할 정도는 받으셔서 그렇게 옮겨 가시고 그 대신에 이분이 이제 제일 안타까워하셨던 건 부인하고 같이 쇼핑하면서 이제 구했던 그 가구들, 오래된 그 내 추억과 그게 담겼던 가구들을 버릴 때 굉장히 힘들어 하셨고 되게 슬퍼하셨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쪽방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정리하시고 쪽방으로 옮기시고 그리고 여기에 생활하실 수 있게 재가 서비스 다양한 곳에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오는 재가 서비스 연결해서 식사라든가 기타 어떤 부분들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또 서비스를 연결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매주 취업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계속 도움을 드렸고 버틴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익숙해질 때까지 옆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안정이 되신 거죠. 그 쪽방이지만 그래도 편안한 원룸에도 안정이 되셨고 재가 서비스 받으시면서 생활하시는 것도 안정이 되셨고 취업은 성공은 못했지만 사실 8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취업 성공은 못했지만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근로로 그 동주민센터에서 일하시면서 생활하시기에 적어도 한 60만 원, 5, 60만 원 정도는 받으실 수 있는 자리를 구해서
그거를 받으실 수 있게 도움을 드렸고, 또 다른 서비스 연결해서 안정적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셨지만 나중에 이 삶이 안정되고 나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또 삶을 사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때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지만 이 삶도 꽤 괜찮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그때 죽으려고 준비했었던 자살 도구들 다 반납하셨고, 저희한테 반납하셨고, 이제는 죽을 생각이 없다라고 또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어르신이 내 삶이 너무 한꺼번에 변화가 오고 내가 새로운 삶에 어떻게 적응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의구심이 들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사람들이 흔들릴 수 있죠. 그 흔들릴 수 있을 때 상담사나 아니면 주변의 사회복지사나 주변의 가족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이 이분의 어려움과 새로운 적응 과정을 도와드릴 수 있다, 같이.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성공적으로 새로운 삶에 안착하고 적응을 했을 때 굉장히 행복해 하시고 편안해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삶이 결코 나쁘지만은 않았다. 물론 집은 뭐 작아졌고, 급여도 작아졌고, 취업은 작아졌고, 또 가족들하고는 화해를 계속 못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생활하는 거에 안정이 되고 나서는 거기에 운동기구도 갖다 놓고, 원룸이시지만 운동기구도 갖다 놓고 계속적으로 운동도 하고 계셨고, 그리고 별거 아니지만 이제 여자친구도 생기셔서 가끔 데이트도 하시고, 그리고 또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나름은 사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삶에 또 새로운 행복이 찾아오실 수 있다. 우리가 많은 위기에서 그 다음을 생각하지 못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행복해 하면서 노년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조건, 그래도 방 2개짜리 전셋집과 뭐 이렇게 방 하나짜리 원룸은 다르지만 객관적인 조건, 또는 뭐 한 300만 원 넘게 벌으시다가 뭐 5, 60만 원 작은 돈으로 생활하셔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이 나쁘지 않았다. 행복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고, 이분은 나중에 자살 생각은 다 없어지셨고, 심지어는 다른 분들을 돕기 위한 활동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같은 모습일지는 아니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이 지금과 다르게도 또 새로운 기쁨이, 새로운 행복이 올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시면서 요 사례를 좀 안내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굉장히 심각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회복지사,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연계돼서 상담실을 찾아오시게 된 사례이고요. 이 어르신, 남자 어르신이시고, 굉장히 훈남이십니다. 남자 어르신인데도 이제 훈남이시고, 또 굉장히 영민하시고 똑똑하시고 자기 감정 표현도 적극적으로 잘하시고 의사 표현도 굉장히 잘하시는 그런 분이셨고요. 따님이 한 분 저 지방에 결혼해서 살고 계셨고 부부가 같이 살고 계셨었습니다. 이분이 경험하시는 그러다가 이분이 굉장히 심각한 감정적인 혼란과 또 자살 충동과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그 재가 서비스라든가 복지관 사회복지사로부터 걱정이 돼서 의뢰가 된 심각한 위기로 의뢰가 된 케이스입니다. 이분을 만났을 때부터 굉장히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내보이고 계셨고요. 그래서 뭐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경험하시고 있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큰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고 계셨기 때문에 위기로 의뢰된 사례인데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큰 트라우마가 뭐였을까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큰 트라우마는 어떤 거냐면, 제가 부부가 같이 살고 계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부가 같이 살고 계시다가 사모님이, 그 부인께서 최근에 질환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담석증 이런 거죠. 담석증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저도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그 신장 문제나 담석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고 계셨고 계속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 치료하고 이제 어려워하시고 그러셨고, 이분이 이제 부인 간병하시면서 이제 병원에 동행하시면서 이제 격려하면서 그렇게 투병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계셨었습니다. 근데 부인이 계속 굉장히 고통으로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어르신도 굉장히 힘드셨죠, 같이. 그래서 부인이 힘드시기 때문에 집안 살림도 이 어르신이 다 하셨다고 해요. 청소도 하시고 식사 준비도 다 어르신이 하시고, 부인이 어떻게 해서든 치료에 집중해서 아파하고 있는 그 통증이 좀 줄어들기를 기대하면서 잘 치료받기를 원하시면서 계속 간병하시면서 이제 생활을 하셨고, 그게 한 꽤 오랫동안 그런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점 낫지가 않고 꽤 오랫동안 그런 투병 생활을 하시고, 부인께서 또 그 고통과 함께 이 계속 오래된 투병 생활에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투병 생활로 지치고 힘들어 하시는 부인을 옆에서 지켜보는 이 남편의 입장과 감정도 굉장히 힘드셨겠죠. 오랫동안 힘들어 하시면서 부인을 간병하고 살고 계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어느 날 아침에 그 부인이 이렇게 방을 따로 사셔서 부인이 거주하고 있는 방에 이렇게 문을 열어봤을 때 정말 안타깝게도 부인께서 그 고통과 질환이 나을 수 없는 질환에 대한 그 괴로움 속에서 안타깝게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십니다. 그거를 이 남편분이 직접 목격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119를 부르고, 그리고 부인을 이렇게 케어하고 그 과정을 겪게 되신 거고, 결국은 부인께서는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분에게 찾아온 그 어마어마한 혼란과 이 괴로움이 계속 이 어르신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보통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신 분의 가족들, 지인들이 경험하는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 고통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분들을 자살 유가족 또는 자살 생존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살에 노출됐던 이런 분들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 먼저 죽음을 선택한 부인에 대한 분노감도 있으시고, 그리고 그걸 막지 못한 죄책감도 있으시고, 그리고 그 죄책감을 포함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도 있으시고, 또 외롭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그리고 내가 살아도 되나? 나도 같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같이 하시게 되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경험하시면서 이분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된 거고, 그래서 상담실로 의뢰가 된 거입니다. 이분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제일 괴로우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밤에. 집에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부인이 생을 마감했던 그 장면이 계속 떠올라서 그걸 목격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계속 떠올라서 그 부인이 생을 마감한 그 장소, 그 방에 가까이 못 간다. 그 방에 아예 들어갈 수도 없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다가도 그 앞까지 못 가시고 그 주변만 청소하고 나오신다고 하고요. 그 방문을 볼 때마다 계속 그때의 상황이 트라우마처럼 떠오른다. 그래서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래서 정신과에도 갔다. 그래서 우울증 약이나 아니면 수면제 같은 걸 처방받아서 먹고는 있는데 그닥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진 않다. 너무 힘들다.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자기 표현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셔서 감정에 대한 표현도 굉장히 잘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의 고통과 이분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살 유가족이 경험하는 그 전형적인 고통을 다 경험하고 계셨고요. 금방 감정적으로 나아지고 없었던 일이 되고 금방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괴로움 속에서 사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는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경험하는 죄책감, 분노감 또는 다양한 혼란스러운 감정들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시고 털어낼 수 있도록 자기 감정을 좀 치유받고 털어낼 수 있도록 계속 도움을 드렸고요. 이렇게 충분하게 자기 표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분이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 트라우마적인 사고,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장면이 떠올라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그 방 앞에 가지 못하고 그 방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 기억을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것들 트라우마 치료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트라우마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건이 괴롭힐 때 트라우마 치료에서 하는 방법은 보통은 일반인들이 누구나 다 그런데요. 내가 어떤 트라우마적인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서 그걸 잊고 싶을 때 그리고 그걸 피하고 싶을 때 이게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도 모르게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어떤 아주 작은 단서에도 그게 확 떠오르기도 하고 그게 확 떠오르면 나를 확 압도하게 돼버리는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침습적 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냥 확 떠올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가 떠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피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이 회피하는 행동을 이게 안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그 방문 앞을 최대한 안 가죠. 그 집에 최대한 안 들어가려고 하시고 그리고 떠오르는 단서가 될까봐 그거와 관련된 어떤 것도 다 피해 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회피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그 나쁜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 회피 행동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유사한 것까지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집에 계속 못 들어가게 되시고 그래서 그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 때 가능하면 이 트라우마적인 기억을 이제 노출을 하고 그걸로부터 회피하려는 행동이 아니라 한 번은 직면하고 마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너무 혼란스럽거나 충격적이거나 너무 두렵거나 압도되지 않고 그것들을 마주할 수 있으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라우마 치료에서 하는 방법은 이제 몇 가지 노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노출 치료라는 게 일단은 그 장면에 대한 두려운, 그 무서운 기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고만 하셨지 한 번도 마주하려고는 못 하셨죠. 결국은 마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노출하기 전에 우리가 연습하는 건 뭐냐면 너무 두렵고 무서운 기억이 떠올랐을 때 우리는 몸이 좀 긴장되고 그리고 호흡도 가빠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 불안해지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런 기억만 떠올라도. 그래서 내가 불안해질 때 내 몸과 마음과 그 감정을 편안하게 다시 만드는 연습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호흡 연습도 하고요.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연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시켜요. 그래서 불안해질 때 스스로 편안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것들을 훈련시키는 게 첫 번째고요. 그것들이 충분히 훈련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직접적인 노출, 실제 노출하기 전 단계에 심상 노출인데 생각으로 노출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 방 앞에 못 가시잖아요. 그 단계를 정해요. 위계를. 방에 5m 갔다. 그 다음은 1m 앞까지 갔다. 그 다음 방문을 열었다. 이거를 상상으로 하는 거예요. 상상만으로도 불안감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럼 상상으로 5m 앞에 갔다. 그 몸이 어떤지 반응하는지 그 두려움이 몰려오면 다시 편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5m 갔을 때 그래도 견딜만 해졌다. 라고 하면 조금 더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한 단계 앞으로 가고 한 단계 앞으로 가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면 누울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방문 앞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압도되지 않고 너무 불안감에 치달리지 않으면서 그래도 호흡 조절이 되고 감정 조절이 되면서 그 앞까지 그런 대로 편안하게 갈 수 있다면 성공인 거죠. 생각으로요. 그 다음 단계 한 단계씩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은 방문을 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내가 봤던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느꼈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고, 그걸 이제 해소하고, 그 다음에도 생각으로라도 문을 여는 게 그래도 편안하게 유지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실제 노출이 있어요. 그 다음엔 실제로 방 앞에 가보시는 거예요. 방 앞에 가보셔서 내가 감정이 좀 조절이 되고 그나마 편안하게 그래도 방 앞에 갈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는 문을 좀 열어보는 거죠. 어땠는지. 그래서 내가 계속 나의 불안을 조절하면서 방문을 열 수 있고 방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일상적인 생활을 충분히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트라우마적인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조절을 하면서 내 감정을 충분히 조절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무서운 트라우마 사건을 해체시키고 그걸 직면할 수 있게 도와드리면 나중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다양한 트라우마를 직면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거와 유사한 다른 부분들도 트라우마에 대한 너무 두려운 감정 없이 좀 다가갈 수 있게 되고 트라우마에 너무 두려운 감정이 많이 드실수록 어떻게 해서든 회피하려고 하시거든요. 빨리 잊으려고 하시고 회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트라우마 사건은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제일 위험한 건 이분이 빨리 잊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자면서 잊으려고 하니까 잠을 보통 못 주무시기 때문에 수면제 드시거나 아니면 술 드시는 거예요. 술 먹고 뻗으면 나는 그냥 잊고 잠잘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술을 많이 드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안 좋은 회피 행동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 술 드시는 행동 하지 않게 그리고 가능하면 술 없이 트라우마 치료를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분의 두려움을 직면해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무 무섭거나 두렵거나 힘든
그런 기억이나 트라우마 사건을 조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부인의 자살로 인해서 경험하는 그 감정, 힘든 감정이 평생 완전히 나아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절하면서 사는 방법을 배우셔야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좋은 점은 따님이 계셨고, 따님이 굉장히 지지적이고 따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으셨기 때문에 이 따님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좋은 경험들을 또 같이 쌓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따님을 통해서 얻으면서 견딜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드신 분들은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두 가지 사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위험에 있는 분들 옆에서 함께 힘이 되어주고 그분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그런 분들이 우리가 다 같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사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